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행복해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도서는 수로의 세계사입니다. 미야자키 마사카츠 지음, 정세환 옮김, 탐나는 책 출판입니다. 초판 인쇄는 20년 10월 26일이고요. 총 246페이지입니다. 술로 세계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스카치, 버번, 캐나디언 클럽, 꼬냑, 워커, 럼주, 와인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각양각색의 술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담긴 술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또 어떻게 세계로 확산되었는지 살피는 것은 인류 문명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보드카, 데킬라, 소주 등 전 세계의 모든 정류주는 9세기에 이슬람에서 연금술을 위해 발명된 정육이 알렘빅에서 시작되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액체빵, 맥주, 흑사병의 공포가 낳은 위스키와 브랜디, 음료수 대신이었던 대항해 시대의 와인, 겨울의 추위가 낳은 기적의 술 삼페인 등 세계를 둘러싼 다양한 술의 재미있고 생생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 인간과 술의 행복한 만남부터 술이 빚어낸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들까지 한 잔 술에 담긴 인류 역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술 이야기 그 첫 번째로 과실주의 챔피언이 된 와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과실을 원료로 하는 술의 대표는 무엇보다도 서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된 와인일 것이다. 와인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이고 이 두 나라에서만 실제로 세계 포도의 약 40%가 소비된다고 한다. 포도로 만든 과실주인 와인은 발효와 숙성 과정에서 풍기는 부캐와 포도 자체로 인한 아로마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향기가 난다. 한 모금 넘기면 신맛, 단맛의 타닌 성분으로 인한 떫은 맛까지 어우러진 복잡한 맛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입안에 퍼지는 풍부한 보디감에 아름다운 색이 조합된 와인은 오늘날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과거의 와인은 매우 지엽적인 술이었다. 이유는 원료인 포도 열매 때문이었다. 포도는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와인 산지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와인을 양조하려면 성숙한 포도 열매를 파쇄한 뒤 신속하게 발효시켜야 한다. 포도의 장거리 운송은 어려운 일이었고 와인은 산지에 밀착된 술이 될 수밖에 없었다. 포도로 만드는 와인이 큰 인기를 끈 이유 중에 하나는 선혈과도 같은 와인의 붉은색에 있다. 사람들은 와인의 선명한 색채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본래라면 썩어서 바짝 말라버릴 운명의 포도가 부글부글한 거품을 내며 빨간 액체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고대 사람들은 피와 생명, 불사 같은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이다. 와인 양조법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 지방에서 시작되어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7400년 전 이란 북부 자그로스 산맥에 자리한 하즈, 필즈, 테페 유적에서 출토된 항아리 파편에서 와인의 잔재가 발견되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와인을 인간을 이지적으로 만드는 음료라고 칭하며 술을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확실히 기분 좋은 취기는 상식이라는 단단한 껍질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유연한 발상을 가능하게 한다.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 따뜻한 인간관계가 만들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그리스인은 와인에 물을 섞어 조심스럽게 마셨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와인 원액을 마시는 것을 스키타이식 음주법이라며 기피했다. 플라톤은 18세 이전에는 절대 와인을 마셔서는 안 된다. 30살까지는 적당히 마셔도 되지만 술주정을 하거나 과음을 해서는 안 된다. 40이 되었다면 들뜬 기분으로 소란을 피워도 좋다. 와인이야말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괴로운 마음을 치유하며
젊음을 되찾아 주어 절망적인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며 술에 대한 깊은 식견을 보였다. 분명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울한 일들이 그리스 세계에 산적해 있었던 것 같다. 당시 플라톤 자신도 쇠락하는 아테네를 재건하고자 했던 스승 소크라테스가 선동에 의해 얄궂게도 민중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어 독배를 받아 자살에 이르고 마는 괴로운 상황과 마주하고 있었다. 잠시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의 효과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함이 없다. 두 번째, 곡물로 만든 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문명을 지탱해 주었던 곡물은 지역마다 풍토와 역사에 따라 달랐다. 이 때문에 곡물을 원료로 하는 술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곡물주에는 보리가 원료인 맥주, 기장이나 쌀을 원료로 하는 중국의 황주, 쌀을 원료로 하는 일본의 청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잉카 제국의 치차 등이 있는데 각 문명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4대 문명을 발전시킨 곡물 중에서 가장 빨리 술로 만들어진 재료는 가루로 빻은 후 발효빵으로 만들어 먹었던 보리였다. 원래 곡류를 발화시킨 고가에는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었다. 그래서 보리를 주식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에서는 발화시킨 보리를 그 상태로 발효시켜 맥주를 만들 수 있었다. 보리는 술로 만들기 쉬운 곡물이었다. 쌀, 조, 기장을 주식으로 하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술 만들기가 좀처럼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의 황주나 일본의 청주를 만들면 특수한 곰팡이를 사용하여 피, 밀, 쌀을 당화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거미집 곰팡이는 따뜻한 곳에서 생기는 일반 곰팡이로 아시아 전역에서 술을 양조할 때 사용한다. 누룩 곰팡이는 무성 생식을 반복하는 불안정균으로 흔히 된장, 간장, 술을 만드는 데 이용한다. 일본의 청주는 누룩 곰팡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개성이 뚜렷하다. 맥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양조주로 연간 생산량이 1억 킬로리터를 가뿐히 넘는다. 세계 인구를 60억 명이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사람이 연간 17리터 이상의 맥주를 마신다는 계산이 나오니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다. 주요 맥주 생산국은 미국, 독일, 영국, 벨기에 등이다. 참고로 맥주를 의미하는 영어 비라는 음료를 뜻하는 라틴어 비베레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곡물을 발효한 음료라는 뜻의 게르만어 베오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맥주는 문명이 탄생한 5천년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소비되고 있었다. 당시의 맥주는 상당히 걸쭉해서 마시는 빵, 액체빵으로 불리며 대중적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었는데 원료인 보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맥주는 특유의 쓴맛이 나지 않고 알코올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술이라고 부르기에는 싱거운 음료였다. 그래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은 술을 매우 좋아했던 민족이어서 수확한 보리의 40%를 맥주 양조에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현재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초기의 맥주는 빵을 사람이 직접 입으로 씹어서 만들었다. 인간의 타액이 발효를 촉진시켰다. 그래서 수메르인은 발효를 양식을 채워주는 여신 닌카시의 비술이라고 생각했다. 파리 루브르 미술관은 2장의 점토판에 보리 탈곡과 맥주 제조 모습이 새겨진 유명한 조각품 모뉴먼트 블루를 소장하고 있다. 농업과 풍요의 여신에게 바친 제물이며 기원전 3000년경의 유물로 추정된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 사회에서는 여성이 양조를 담당했는데 8종류의 보리와 8종류의 밀을 혼합한 곡물로 3종류의 맥주를 만들었다고 한다. 맥주는 단순한 보조식품부터 신상을 세우거나 화전을 일굴 때 부정을 없애는 용도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중세 유럽에서 맥주 제조가 발전한 이유는 와인과 마찬가지로 수도원 때문이었다. 뛰어난 맥주를 생산하기로 유명한 벨기에에서는 현재도 수도원에서 양조되는 맥주나 수도원의 제조법을 개성한 진한 맥주를 선호한다. 맥주에 없어서는 안 될 쓴맛을 첨가하는 데 사용한 재료는 처음에는 버드나무 잎이었다.
일본의 아이누족은 버드나무의 억센 생명력을 눈여겨보고 신이 점토와 버드나무로 사람을 만들고 척추뼈가 된 버드나무의 생명력을 깃들게 했다고 생각했다. 게르만인도 강인한 생명력의 버드나무 잎을 첨가하여 맥주에 숨을 불어넣으려 했던 것일까? 이후 맥주에 향을 더하기 위해 지역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브를 중심으로 정향나무나 육개 등의 향초와 약초를 혼합한 그루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루트는 맥주의 개성을 결정짓는 비장의 무기였다. 7, 8세기가 되자 독일에서 그루트 대신 홉, 한삼 등쿨 속 식물과가 등장했다. 홉, 암꽃의 밑동에서 노란 꽃 분말을 채취해 이를 맥주에 첨가하여 쓴맛을 내고 가스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연구하여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홉은 바벨탑이 세워진 시절 이미 바빌론의 공중정원에서 재배되고 있었다는 설도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홉은 목넘김을 상쾌하게 하고 깊은 맛을 낼 뿐 아니라 잡균의 번식을 막는 힘도 가지고 있다. 살균 및 항균 작용이 있는 것이다. 또한 홉에 함유된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은 맥주의 과잉 단백질을 제거할 뿐 아니라 맛을 깔끔하게 하고 투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보통 맥주에는 1kg당 1.6kg의 홉이 사용된다. 중국과 조선에서는 누룩을 고기라고 했는데 이는 원료인 곡물을 가루로 만든 후 물로 반죽하여 경단 모양으로 빚고 여기서 거미집 곰팡이를 1개월 정도 번식시킨 것이다. 병국이라고도 불렀다. 주나라의 술은 황토돼지에 구멍을 파고 기장에 물을 섞어 발화시킨 후 누룩으로 발효한 일종의 탁주였다. 술은 왕의 권위의 원천인 하늘의 신께 제사 지내는 의식, 왕실과 각지를 지배하는 제후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의식에 필요했다. 왕은 각지의 지배자가 정기적으로 조연할 것을 의무화하여 수도로 모았는데 조현 후에 베풀어지는 연회도 중요한 국가 행사 중 하나였다. 술은 연회라는 엄숙한 국가 의례와 연관되었으며 엄격하게 격식을 차리며 마셔야 했다. 중국의 양조주는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술 색깔이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띈다는 특색이 있어 황주라고 총칭한다. 술 색깔의 농도에 따라 색이 짙은 술을 노주, 연한 색술을 청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북쪽의 전통적 원료인 기장, 남쪽 지방에서 산출되는 쌀로 만든 황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중국 각지의 문화가 교류한 산물이며 중국을 대표하는 술이 되었다. 황주는 중국의 맥주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다. 술은 양조주와 정류주, 혼성주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양조주를 가열하고 정류하여 알코올 농도를 높인 술이 정류주이다. 정류주는 포도로 만든 블렌디, 사과로 만든 칼바도스, 버찌로 만든 키르슈바스, 곡물로 만드는 위스키, 진, 보드카, 고구마류로 만드는 아쿠아비트, 소주와 사탕수수로 만드는 럼, 용설란으로 만드는 데킬라 등 종류가 많다. 정류주에 허브, 향신료, 과실, 사탕수수, 착색료 등을 첨가하면 혼성주가 된다. 혼성주는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가 불로장생의 술을 만들려 했던 데서 유래하며 수도원에서 약용주로 활발히 만들었으나 18세기 이후 설탕이 보급되면서 현재와 같이 다종다양하게 만들어졌다. 정류수와 혼성주는 모든 정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약 천수백 년 전에 이슬람 제국에서 사용한 정류 기술이 개량되어 출현한 새로운 종류의 술이다. 정류는 그 자체로 술의 세계를 단숨에 확대한 위대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보드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겨울이 긴 혹한의 나라이며 여러 큰 강이 흐르고 있는 숲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숲의 나라 러시아에서 공들여 탄생시킨 정류주가 알코올 도수 40%에서 50% 달하는 보드카이다. 보드카는 러시아어로 물을 뜻하는 바다라는 말이 변한 애칭으로 물이나 액체 자체를 의미한다. 보드카는 매우 강한 술이지만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는 물에 가까운 이미지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보드카는 원료에 대한 번거로운 규제가 없고 양질의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기만 하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료로 보리, 밀, 감자 등 여러 가지의 곡물을 사용한다. 이렇게까지 다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철저한 정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분만 있으면 원료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보드카는 정밀한 정류기로 정류시킨 후 자작나무 활성탄을 빈틈없이 채운 여과통에 천천히 여러 번 통과시켜 불순물을 제거하고 최대한 물에 가깝도록 만든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다 마지막에는 불순물을 0.2% 이하로 낮추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동시에 술의 향기나 풍미도 함께 제거한다는 걸 의미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보드카는 거의 특유의 향이 나지 않는 술이 되었다. 무취와 무색 투명, 이것이 보드카의 특색이다. 저장할 때도 향이 배는 나무 술통을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레스나 범랑 탱크를 사용할 정도로 웬만해서는 불필요한 맛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관한다. 보드카는 19세기에 들어 귀족들이 즐겨 마시는 알코올 음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한 술은 인간에게 해가 되기 마련이다.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보드카의 도수를 40도로 제한했다. 보드카는 위스키나 브랜디처럼 숙성 과정에서 새로운 향을 첨가하여 풍미 있는 알코올 음료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술이다. 오직 불필요한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여 순화해 간다는 생각으로 만든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숲의 여왕인 자작나무 수액과도 같이 특색이 전혀 없는 술만 남는다. 보드카는 일반적으로 광천수 또는 토마토 주스를 넣어 마신다. 한랭지대인 러시아에서는 마시면 몸이 불처럼 뜨거워지는 술 보드카가 생활 필수품이나 다름없었다. 막대한 양의 보드카가 소비되었는데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재원 중 30%가 보드카로부터 나오는 주세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흥미롭게도 1917년도에 발발한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보드카는 세계의 명주로 탈바꿈하였다. 혁명 정부는 한때 보드카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는데 혁명을 피해 파리로 망명한 우라지밀 스미노프가 보드카를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유럽에 보드카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또한 세계공황 후 미국에서 금주법이 폐지되자 미국에서 망명한 러시아인 크넷이 미국의 거대한 술시장을 주목하였다. 1933년 크넷은 스미노프 보드카의 미국과 캐나다의 제조권과 독점 판매권을 구입해 대량 생산에 나섰다. 보드카는 칵테일의 베이스로 크게 애용되었고 미국은 순식간에 세계 굴지의 보드카 소비국이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술인데요. 신대륙의 감자를 원료로 사용한 북유럽의 술 아쿠아비터 하겠습니다. 아쿠아비터는 자양강장주였다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는 콜럼버스 교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물자가 대륙을 넘나들며 교류한 시대였다. 신대륙의 옥수수, 감자, 고구마, 토마토, 카카오, 고추, 호박, 카사바, 마니옥, 담배, 해바라기 등이 구대륙 각지에서 식탁혁명을 일으켰다. 식탁혁명의 파도는 북유럽에도 다다라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던 경우가 일상이었던 북유럽 사회를 감자로 구제했다. 바다 저편에서 건너온 감자는 술을 빚는 데도 사용하였고 이 술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지에서 감자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정류주 아쿠아비터이다. 아쿠아비터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해진 저렴한 감자가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원래 아쿠아비터는 보리 등을 원료로 만들었으나 한랭 기후 때문에 보리 공급이 불안정해져 흉년인 때에 정부가 술 양조를 금지했다. 술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똑같은 소식이었다. 18세기가 되어 싼 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원료 문제가 해결되었다. 러시아의 보드카도 그렇지만 한랭하여 농업이 불안정한 땅에서 원료를 미묘하게 바꾸어 마시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알코올 성분 그 자체를 확보하는 게 문제였다. 아쿠아비트는 허브로 독특한 향기를 가미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진과 같은데 네덜란드 술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단 진이 노간주 나무 열매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아쿠아비트는 미나릿과 향신료인 캐러웨이를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다. 북유럽에서는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힌 아쿠아비트를 전체와 함께 곁들이거나 아쿠아비트로 위를 깨운 후 맥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샴페인 하겠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만들어낸 기적의 발포주 샴페인, 하늘의 별을 마시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브랜디와 달리 처음으로 귀족의 술로 등장한 것이 샴페인이다. 태양왕 루이 14세가 통치한 17세기 후반의 프랑스는 절대 왕정의 전성기였는데 이 시기에 47년 동안이나 묵묵히 일해온 베네딕트파 수도원의 수도사 피에르 페리뇽이 샹파뉴 지방에서 발명한 발포 와인이 바로 상파뉴이다. 1680년경 오빌리의 수도원의 출납계 겸 술 저장고를 담당하던 페리뇽이 술 창고에서 깨진 와인 한 병을 발견했다. 거품과 함께 흘러나온 술을 보자 호기심에 핥아보았는데 절묘한 맛이 났다. 그는 감격한 나머지 마치 하늘의 별을 마시는 것과 같다 라고 엎조렸다고 한다. 후일 샴페인이라고 불리게 된 발포 와인이 등장한 순간이다. 이 우연한 발견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원래 상파뉴 지방에서는 와인을 가을에 주조했는데 추운 겨울 동안 발효가 정지되고 운 좋게 조건이 맞으면 봄에 다시 발효를 시작했다. 스페인에서 온 수도사가 물통 뚜껑으로 통기성이 좋은 코르크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낀 페리뇽이 기존에 쓰던 기름에 적신 마로 된 덮개 대신 코르크 와인 뚜껑을 바꿔 놓았다.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서 와인에 탄산가스가 생겼는데 딱딱한 코르크로 단단히 막았던 까닭에 병이 파열된 것이다. 반짝이는 별과 같이 달콤한 와인은 이렇게 탄생되었다. 술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밤거리를 물들이는 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는 생산의 장이 되어 인구와 규모가 커졌고 철도와 전기선에서부터 20세기의 자동차, 항공기에 이르는 교통수단의 발달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술집들이 도시의 밤을 채색해 갔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고 낮과 같이 밝은 기나긴 밤시간이 생기게 된 것도 술집의 급격한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인류는 제2의 낮을 탄생시켰고 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였다. 술집의 기원은 숙박시설에 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공격했을 때 로마군이 전진하는 방향으로 긴 병참선이 생기면서 전선에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보급기지와 숙박시설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 즉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다. 이었고 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술집은 원래 그러한 숙박시설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술집은 4세기 이후에나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술집은 군대 주둔지를 의미하는 게르만어 옛 언어 헤르베르게에서 파생된 오베르지 또는 태본, 선술집이라고 불렸다. 시간이 경과되어 인은 호텔로, 태본은 레스토랑으로 모습을 바꿨다.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한 13세기경이 되자 음식 전문 선술집이 분리되었는데 이것은 네덜란드어로 방을 뜻하는 카브레트에서 유래한 카바레라고 불리며 각지의 지역 와인을 제공했다. 영국에서는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에일하우스가 등장하여 15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았다. 그 계보를 잇는 곳이 19세기 이후에 퍼블릭 하우스라는 선술집, 약자로 펍이다. 펍은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이기도 했다. 펍에서는 전통적인 맥주인 에일과 스타우트를 마실 수 있고 간단한 식사도 가능했다. 현재 영국에는 약 7만 개 이상의 펍이 있고 그 중에서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곳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펍의 60% 이상은 맥주회사가 경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프랑스에서는 선술집을 카바레 혹은 타베르뉴라고 한다. 17세기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새로운 음료, 커피가 들어오자 순식간에 유럽으로 퍼져 카바레에서도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분야는 나뉘어 카바레는 주류를 중심으로 취급하는 가게, 카페는 커피를 중심으로 취급하는 가게로 분리되었다. 산업혁명 후에 도시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자 쇼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홀이 출현하여 카바레라고 불리게 되었다. 호화로운 쇼로 유명한 모랑루즈가 대표적이다. 카페도 커피와 함께 주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지역 사람들을 위한 술집으로 면모했다. 글로벌 사회와 칵테일 문화 읽겠습니다. 이 챕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20세기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던 중에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가 확립된 시대였다. 미국의 주도 아래 1970년대 이후 하이테크 혁명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정보혁명, 제트기 네트워크 형성, 컨테이너 혁명 등 다채로운 세계화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전 지구적으로 여러 문화와 문명이 어우러지던 가운데 술 문화도 예외가 아니었다. 운송수단의 발달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술을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던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이끈 미국에서 18세기 말 무렵 칵테일 음용법이 등장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칵테일은 위스키, 진, 보드카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여러 가지 다른 술이나 리큐어, 과즙, 시럽, 계란 주스 등을 첨가하여 쉐이커로 교반한 밸런스를 맞춘 다양한 조합을 즐기는 술이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다리가 달린 칵테일 글라스에 술을 따른 뒤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바로 마시는 쇼트 칵테일과 대형 글라스에 따른 술에 얼음을 넣어 오랫동안 차가운 상태를 지속시키거나 따뜻함을 유지하는 롱 칵테일이다. 칵테일은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세계 각지의 술이나 음료를 혼합하여 교반한 뒤 그때까지 맛볼 수 없던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술인데 이러한 발상은 합리적이면서도 인공적인 미국의 문화적 풍토와 잘 매치된다. 말하자면 술이 요리로 성화하여 놀이가 된 새로운 문화이다. 다양한 술 문화가 어우러진 칵테일은 샐러드 볼처럼 이질적인 여러 문화가 병존하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기에 등장할 수 있었던 특유의 음주법일지도 모르겠다. 소재가 된 각 나라의 술과 문화는 정체성을 유지한 채 상대적으로 혼합되어 그 접점에서 칵테일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펼쳐냈다. 그러나 세계화를 상징하는 이 음주법은 새롭고 다양한 알코올 음료를 창조하여 즐거움을 안겨주었지만 천천히 음미하면서 술을 맛보는 깊이 있는 음주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모든 일은 항상 다면적이어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오늘날 칵테일은 보드카, 진, 데킬라, 위스키, 럼, 브랜디, 리큐어, 와인, 맥주, 소주 등을 기본으로 하여 만든다. 식재료와 조미료를 조합하여 만드는 요리와도 같은 발상이므로 각각의 감각을 살린 무수히 많은 칵테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현존하는 칵테일은 같은 이름을 가진 것만 2,000종류, 세분화하여 세어보면 2만 종류에 달한다고 한다. 새로운 착상을 바탕으로 하여 매일 새로운 칵테일이 탄생하고 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저는 술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 속에 술의 탄생 배경과 더불어 세계사를 접목시켜 쓴 이 책을 재미나게도 읽었습니다. 인간을 신의 세계로 유혹하는 술, 향긋한 술을 통해 배우는 인류 문명의 역사, 술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